미국이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고금리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될 거고 결국은 어느 순간까지 가면 그걸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뭐 주로 주택은 괜찮지만 커머셜 빌딩 쪽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미 뭐 지난해 많이 좀 터졌었잖아요.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당장 뭐가 팍 터지는 게 아니라 타임 레그라고 해서 시차가 좀 존재한다고. 환율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환율하면 일단 대미 달러 환율부터 딱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단지 재정 환율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달러와 다른 통화하고의 어떤 그 환율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미국 달러가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통화 가치의 변화는 그 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생각해 보면 지난 뭐 70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평균적으로 2.5% 성장했어요. 사이클은 있지만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2.5%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난 한 70년대 이후에 그때 한때 한 14% 이렇게 성장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미끄럼 타요. 이렇게 그냥 미끄럼이에요. 거기도 물론 등락이 있지만 그냥 계속 하락해서 지난해 1.4%까지 갔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추계하고 아니면 KDI도 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추계하는데 2030년 정도 되면 1% 수준으로 잠재 성장이 떨어질 거고 40년 되면 0%로 가고 그 밑으로 그 다음 가면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그럼 미래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더 세지겠어요? 아니면 미국 통화 가치가 더 세지겠어요? 당연히 뭐 미국 통화 가치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통화는 당분간 또 단기적으로 셀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그 연준이 금리를 지금 당장 낮출 수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소위 얘기하는 뭐 달러 인덱스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대부분의 그 통화들이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중국 위안화 가치도 떨어져요. 우리만 혼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결국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해칭하는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 잘 되길 바라는데 말하다 보니까 자꾸 미국 경제만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미국 경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롬 파월 의장 자체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너무 막 정치권 눈치를 봐가지고 일단 막 2021년 말부터 중반부터 돼가지고 막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나는데 그래서 막 6, 7% 되고 있는데 계속 뭐 그 당시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전 똑똑히 기억해요.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이거 뭐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하다 뭐 이딴 소리 막 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이제 연임되고 나서 이제 2023년 3월부터 금리를 급속히 막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뒤늦게 막 하니까 그게 또 한 가지 이제 금방 이렇게 물가를 쉽게 잡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도 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더 그동안 금리를 좀 더 올리고 또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을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긴축을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도리어 양적 긴축을 조금 또 완화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매달 제 기억에는 뭐 그 미국 장기 국채를 600억 달러씩 그 일단 자꾸 팔고 그리고 또 이제 MBS는 뭐 350억 달러 해서 한 매달 950억 달러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줄여나가는 방식인데 그 진짜 파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온 걸 갖다가 이제 새로운 걸 교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600에서 350억 달러로 이렇게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그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는 그 강도가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하나의 그 시장에게는 이거 뭐 금방 쉽게 물가가 잡히지 않겠네 이런 것도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또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 미국 연준 그 다른 그 위원들은 FOMC 위원들은 지금 이거 잘못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하는 제롬 파월을 혼자가 자꾸 뜬금없이 자꾸 뭐 시장에게 뭐 금리 낮출 거야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계속 신호 주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재무부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재무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행정부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대통령이 연임하길 바라니까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고 그것이 또 물가를 잡지 못하는 그게 당장에는 좋지만 이게 거품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거품을 키워나가죠. 아까 말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 그 재정직자를 계속 키워나가고 재정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정부의 그 부채가 정부 부채가 되니까 이 정부 부채가 100% 이상 넘었다고 했는데 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계속 앞으로 그게 하나의 그 미국이 이제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돈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쓸 게 많잖아요. 지금 당장 거기도 미국도 고령화도 되고 있고 또 미국도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써야 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투자도 있고 또 사회 양극화 때문에 소위 사회보장으로 돈을 써야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돈 쓸 수 있는 그 한도가 아무래도 계속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또 앞으로 계속 또 그 써버려요. 계속 써버리면 이게 이제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또 이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도 부담 아니면 또 이게 터져도 부담 이런 상황으로 계속 미국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러한 경제 운영을 하면 그게 미국 경제에도 문제가 되고 또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신흥국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막아라고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단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제 시장 중심,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인세를 더 낮춰가지고 기업들이 더 많이 활동하게 한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외국 기업은 말고 미국 기업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외국 기업은 만약 하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와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그거는 뭐 미국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게 사회 양극화 그게 결국은 돈 있는 그 기업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분배보다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게 사회 양극화를 더 불러오는 것은 또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외국에 대한 어떤 그 무역을 이제 자유화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보호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에서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것, 관세율을 높이는 것. 또 하나는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기업에서 막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칩스 액트라든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해가지고 IRA 법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주로 말은 그 기후 위기를 뭐 탈피하기 위해서 뭐 그러한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뭐 들어오도록 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지금 세상 바뀌는 데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기업들 세상 바꾼다는 건 디지털 혁명을 앞장서가는 그러한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 막 이런 기업들이 자꾸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해라 그러면 보조금 줄 테니 거기서 다 먹자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더더욱 미국 중심의 세계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태까지는 뭐 단일 체제였다. 근데 최근에 뭐 중국 체제, 중국까지 들어가지고 뭐 이극 체제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뭐 제재한 걸 넘어서 다른 뭐 우방 국가까지 특히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 더더욱 그렇게 해나갈 텐데 그래서 오직 미국 제일주의로 막 이렇게 가게 되면 더더군다나 세상은 미국 중심으로 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좋은 뜻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나쁜 뜻으로 이제 걱정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채가 터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부채하면 국가 부채하면 크게 이제 정부 부채가 있고 가계 부채가 있고 기업 부채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계 부채나 뭐 기업 부채는 그리 높지 않아요. 한 70% 이 정도 다 100% 미만이고 GDP 대비로. 다만 이제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미국이 정부 부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확 터지고 뭐 넘어진다 이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한 2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부 부채가 많은데 그렇다고 쓰러지진 않잖아요. 다만 이제 빌빌비하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해왔는데 다만 이제 그런 그 정부 부채가 많으면 이제 힘든 나라가 누구냐면 제3세계 이머징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70년대 80년대 때 많이 이제 넘어졌는데 거의 이제 정부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들은 일단 그 정부 부채를 다 어디서 빌려오냐면 외국에서 그것도 달러 표시 채권으로 빌려오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달러 표시지 당연히 자기네 나라 통하고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서 대부분 다 조달해요. 물론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이제 그걸 샀지만 요것도 많이 그 줄이고는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그 중국이나 뭐 일본이 뭐 그것 때문에 돈을 확 빼가지고 뭐 그 미국이 그 돈을 뭐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돈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하는 문제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고금리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될 거고 고금리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까지 가면 그걸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뭐 주로 주택은 괜찮지만 커머셜 빌딩 쪽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미 뭐 지난해 많이 지금 터졌었잖아요. 그러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가게 되면 당장 뭐가 팍 터지는 게 아니라 타임 레그라고 해서 시차가 좀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게 보통 이제 상단에 간 다음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1년 반 이미 지났어요. 사실은 지났는데 아니면 1년 이제 1년 반 지난 거죠. 거의 1년 반 지났는데 이렇게 안 터지는 거는 저도 이제 터질 거라고 상당히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전망도 했었는데 지금 안 터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연방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정말 이 돈을 더 많이 풀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없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계속 그 높은 상태에서 결국 어디가 터져도 터진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주식시장으로 막 몰려 있잖아요. 그게 몰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산 가격, 특히 이 주식 자산은 버블이 끼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떤 적정 가격에서 항상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군집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조정하는 그러한 기간은 꼭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 있냐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이번에 AI 혁명이 있으니까 계속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그 당시에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당시의 테크 기업들이요. 당시의 테크 기업이 뭐냐면 철도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가전산업 아니 뭐 이런 기업들이 테크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한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처음으로 뭐 기차라든가 기차는 일찍 나왔지만 이제 미국 전역에 막 깔았을 때가 그 당시에요.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그때 깔고 자동차 산업 막 포드라든가 GM이 막 나오면서 뭐 대량생産을 막 찍어내고 거기에다 뭐 라디오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고 막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하다 해서 그쪽으로 돈이 막 몰렸다가 이게 폭 터졌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그때는 뭐 실체가 없었던 거 아니죠. 그때도 실체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돈도 벌었어요. 벌었는데도 그게 터졌다는 얘기고 이게 그 2000년 닷컴 버블하고 또 많이 비교하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디지털 혁명의 이제 도입기 이제 막 시작 준비 단계인데 그때는 실제 뭐 생각해 보면 이제 막 시작해서 실제 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때 시스코라든가 아니면 델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막 등장하면서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처럼 했는데 그 돈이 막 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뭐 수익을 나지 못하네. 근데 또 연준이 금리까지 막 올리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2000년 3월부터 시작해서 확 꺼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갑자기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저는 뭐 우려를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냐. 계속 가니까 계속 살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앞에 그럼 뭐예요? 그럼 아까 뭐 미국 주식 사라더니 이게 뭔 말씀이냐. 이 양반은 지금 이래라 저래라 뭐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요즘 얘기하는 뭐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기업들 앞으로도 계속 잘 갈 거예요. 실체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버블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찍고 이렇게 보통 하지는 않는데 일단 저는 특정 기업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나간다는 기업에게 좀 이게 좀 적립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계속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평생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내가 지금 젊은 20대, 30대면 더더군다나 10년, 20년 뒤에면 그게 막 10배, 20배 이렇게 좀 불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지금 저거 뭐 좋다는데 특히 뭐 어떤 우리 웅달 책방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주식 엄청나게 좋대더라. 그래서 거기에 막 몰빵해서 딱 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냐. 투기를 넘어서 도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뭘 돈 벌 수도 있겠죠. 잘못하다 폭망해버리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사분기 그러니까 최근 자료를 보면 무역 수지는 흑자를 이제 보고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서 지금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적자를 보는 이유가 대부분 서비스 수지가 적자예요. 서비스 수지 중에 이제 주로 관광 수지. 주로 이제 관광을 우리가 많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좀 적으니까 거기에서 항상 적자를 봐가지고 지금 살짝 경상수지가 살짝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 정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할 때, 야, 이거 그렇게 수출도 잘 되고,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4%였다가 올해는 뭐 2%, 연초에는 뭐 2.1% 한다고 했다가 뭐 최근에 뭐 2.5% 뭐 이상까지도 뭐 한다고 뭐 이러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지 않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현재 이렇게 보면 전체 GDP 속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정부 지출이 있고 이제 순수출이 있는데 수출은 이제 좀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그 소비라든가 투자가 이제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하고 투자가 이제 내수고 수출은 이제 외수잖아요. 이제 수출인데 이게 수출은 비교적 이제 잘 살아나고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까지 낙수 효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